안녕하세요. 우리 헬라어 문법 제2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 알파벳 쓰기, 또 알파벳 읽기, 또 악센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부했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는데 소리 내서 읽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여러 문법 사항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헬라어의 가장 큰 주축 기둥 같은 거로 얘기하자면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등의 어떤 기능을 나타내고요. 동사는 이제 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 또 어떤 명령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활동 모양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관련된 것들과 동사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헬라어의 기초 문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명사를 확장해 주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형용사라든지 뭐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또 동사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접속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부사절이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명사와 이 동사의 기본 틀에 각각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와 동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화면에 보시면 오늘 2과에서는 명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요. 명사의 체계와 격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헬라어 명사는 이렇게 외형에 따라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에 해당하는 제1고용 명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다 동사, 우리말로 하면 이다 동사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다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이과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과, 3과, 4과 이렇게 문법을 처음 이렇게 배울 당시에는 첫 번째는 꾸준히 읽기 연습을 반복하셔서 읽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물론 계속 우리가 읽기 연습만 하고 쓰기 연습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읽기 쓰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외국어잖아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이 외국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빗대어서 헬라어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한 면이 있어요. 제가 여기 쓴 교재도 가능한 곳에서는 한국어와 헬라어를 조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우리가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문법의 초기 부분을 배울 때에는 읽기와 쓰기를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한다. 두 번째, 내가 쓰고 있는 한국어가 어떤 말인지 그것을 헬라어와 빗대서 생각해 본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화면에 보면요, 2.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명사의 체계 및 형태와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1 헬라어 명사의 체계. 헬라어 명사는 고용명사, 영어로는 declension이라고 불러요. 고용명사이다. 여러분, 이 고용명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고용명사라는 말의 의미는 명사 자체에서 어미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미라는 말은 한 단어의 맨 마지막 이 말에 그 해당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요. 그 어미라고 불리는 그 끝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명사의 종류와 용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의 종류라는 것은 이것이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 뭐
패턴 1을 따르냐, 2를 따르냐, 3을 따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용법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주어를 나타내느냐, 소유어를 나타내느냐, 목적어를 나타내느냐, 단수를 나타내느냐, 복수를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미가 변경이 되어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예를 들면은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것은 단어 맨 뒤가 변하지 않고 앞에다가 붙이죠.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그러면 남 의사 선생님, 여 의사 선생님, 남 선생님, 여 선생님, 이렇게 우리 앞에다가 남녀를 붙이거나, 단복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명사 뒤에다가 명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들이라는 말을 집어넣죠. 뭐 예를 들면 학생이 그러면 단수고, 학생들이 그럼 복수가 되고요. 또 주어가 될 때는 은는 이가를 붙이죠. 나는, 뭐 사과는, 뭐 아버지가, 이렇게 은는 이가를 붙이고, 목적어일 경우에는 을이나 르를 붙이죠. 사과를, 나를, 밥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은 명사 자체는 변하지 않고 앞에다가 무엇인가를 붙이거나 뒤에다가 무엇인가를 붙여서 그 종류와 용법을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헬러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명사라는 단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 단어의 맨 뒷부분, 그러니까 어미 부분이죠. 그 어미, 단어의 꼬리, 어미, 그 부분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종류와 용법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말과는 일면 비슷한 점이 있긴 하죠. 무엇인가가 이렇게 우리말도 뭔가 뒤에 붙어서 뭐가 이렇게 좀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한국어는 명사 자체가 바뀌지는 않고 무엇인가가 앞에 붙거나 뒤에 붙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착탈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어라 그래요. 교차어. 그런데 이 헬러어는 뭐가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언어죠. 이거를 굴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일면 조금 어미 쪽이 약간 변경이 되는 것은 유사하다. 요 정도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명사에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은 헬러어 명사가 제가 아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1고용, 2고용, 3고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1변화, 2변화, 3변화라고 하는데, 명사, 우리말에서는 명사가 변하는 것을 고용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1고용, 2고용, 3고용이고, 여러분 얘네는 1이 있으니까 2가 되고 2가 있으니까 3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1고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 명사의 종류들, 그리고 2고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 명사의 종류들, 또 3고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 명사의 종류들이 각각이 어떠한 어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1고용 명사를 배우지만 명사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1고용 명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2고용 명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고용 명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고용 명사에는 애형, 그리고 아형, 그리고 아의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요거는 우리가 오늘 이거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2고용 명사에는 오스형, 그리고 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3고용 명사는 여기에 제가 단어를 제시는 했지만 실제로 패턴이 최소 9개에서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몇 개라고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는 이제 3고용 명사 부분에 가서 저 문법의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 3고용 명사 부분에 가서 그 패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1고용 명사가 애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냐 이것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네. 자,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뭐로 끝났어요? S로 끝났죠. S로. 근데 여러분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E로 끝났죠.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S라는 또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 포내하면 얘가
단어에서 기본형, 다시 말해서 그 사전에 나오는 형태이면서 단수 주격 명사 형태예요. 얘가 뜻이 소리니까 얘가 그냥 사전에서는 그냥 소리라는 뜻이 되지만 문장에 들어가면 소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전에 있느냐 문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 뒤에 에 대신에 s를 붙이면 얘가 소리의 이렇게 해서 얘가 속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격이라는 말은 소유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요 명사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주격은 포네, 속격은 포네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바로 그 어미가 곡용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미가 곡용된다라는 말은 에 대신에 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단어는 아형 명사인데요. 요거는 왜 아형이 됐는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고 요 형태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근데 얘가 주격이겠죠? 속격이 되면 여기 아스가 붙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스, 에클레시아스. 여러분 요것도 똑같이 아가 아수로 바뀌는 형태가 되었죠. 자 다음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크시가 나와서 이게 크스 두 가지 발음이 난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독이라는 말에 키역이 들어가고 시그마는 뒤에 아랑 붙어서 독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사, 독사, 독세스, 독세스. 여러분 얘가 혼합형인 이유는 뭔지 알겠죠? 앞에 에형과 아형은 에 s가 되고 아스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아 s가 됐죠. 그래서 혼합이 됐다 이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포네는 목소리, 에클레시아는 교회, 그리고 독사는 영광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고급 명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고급 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오스로 끝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형태가 앞에 일고경은 아나에 이렇게 약간 그 뭐죠? 에 모음, 아 모음 이렇게 좀 비슷한 모음이 짝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고경 명사에는 오가 나왔으니까 그룹이 바뀐다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큐리오스, 큐리우. 다시 한번 큐리오스, 큐리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격은 오스, 속격은 우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스와 우로 바뀌는 이런 패턴을 가진 명사 이런 것들을 이고경 명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고경 명사에는 오스 우형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형도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이디온, 바이디온. 자 얘는 온으로 끝났죠. 같은 이고경이지만 하나는 오스로 끝나고 하나는 온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명사의 종류가 그 안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속격은 by du. 어쨌든 얘도 온과 우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고경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이 어미가 그죠? 오 모음이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헬러 문법책에 보면은 1고경은 에나 아 변화라고도 하고 2고경은 오 변화라고도 해요. 이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좋고 저렇게 말해도 좋은데 약간 그래 패턴이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고경에는 에, 아 혼합형이 있고요. 2고경에는 오스 온형이 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고경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9개 이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얘도 어쨌든 어미가 바뀐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르콘, 아르콘. 자, 속격이 되면 얘가 온토스가 돼요. 아르콘토스, 아르콘토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헬러를 처음 배우는 분들도 있고 이미 공부해서 복습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복습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헬러가 언제부터 어려워지냐면 3고경 명사를 배울 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래서 3고경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상고경 명사도 규칙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 뿐이지 패턴을 잘 외워서 쓰면 상고경 명사도 규칙 명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을 해서 이번에 그 문제를 꼭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크게 1, 2, 3 고경 명사가 헬러어에 들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 가지 형태만 헬러어 명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위에 언급된 명사 외에도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데 아예 어미가 바뀌지 않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 거를 흔히 비고경명사다라고 불러요. 자,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따라가 볼까요? 다위드. 여러분 다위드 뭐예요? 우리 다윗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잘 보면 뒤에 어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 어미가 없이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경이 되지 않는 명사, 비고경 명사도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고경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규칙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불규칙 명사도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불규칙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거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규칙 명사는 외운다. 자, 여러분 외워야 돼요. 그런데 불규칙 명사는 다행히 많지는 않고 대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지 않은데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그거 나올 때마다 메모해놔가지고 기억해놔서 써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헬러어 명사가 이렇게 큰 체계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우선은 명사의 체계를 또 종류를 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명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맥고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면 명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2.1.2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경 요소와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각 고경은 성과, 수와 격에 따라 어미가 변화하고 변화된 어미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어의 명사는 의사 그러면은 걔가 성에 따라서 변하진 않죠. 우리가 만약에 남성 의사를 얘기하려면 남의사라고 뭘 붙여야 되잖아요. 그 명사 자체가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붙여야 되죠. 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은 의사 그러면 그게 한 명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러 명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죠. 한국어에는 명사 안에 집합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근데 헬러어는 그것이 단복순자에 따라서 아까 읽었던 저 어미 부분 있죠. 여기 요 에, 오스, 온 이 부분이 이것이 단복순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명사가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때 그 위치나 특징을 좀 드러내주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나타낼 때 어떤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를 나타낼 때 그 격에 맞추어서 는, 이가를 붙이죠. 소유어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속격을 나타낼 때는 의를 붙이죠. 누구누군가에게 주는 수여를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역격이라고 부르면서 누구누구에게나 누구누구를 위해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또 목적어는 또 대격이라고 부르면서 뭐 누구누구를 이렇게 말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명사가 문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격을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말은 이렇게 조사 같은 거를 붙였다 뗐다, 뭐 접사를 붙였다 뗐다 이렇게 쓰지만 헬러어는 이 어미를 바꿔서 그것을 표시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딱 보고 그 어미만 우리가 익숙하게 하면은 실제로는 그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중요한 요소로서 아까 성과 수와 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먼저 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명사의 성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어요. 이게 형태적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국어는 단어의 형태를 보고 단어의 성을 구분하기 힘든 반면에, 자, 예를 들면은 아빠, 그죠?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아빠, 엄마, 감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 감자라는 단어를 보고 얘가 아빠는 남성, 엄마는 여성, 감자는 중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빠, 엄마, 감자라는 단어의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어의 형태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어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말 어미를 보자면, 여러분 감자 할 때도 뭐로 끝나요? 여기 보면 아로 끝났죠. 아빠 할 때도요, 아로 끝났죠. 엄마 할 때도 아로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모두 다 뭐로 끝났어요? 아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 아빠, 엄마, 감자라는 단어를 아니까 얘가 남성, 여성, 중성인 게 구분이 되는 거지, 사실 단어 자체만 보고는 얘가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는 어미나 뭘 보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앞에 나온 글자를 보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때 아빠도 이응으로 시작하고 엄마도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형태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어 형태를 보고 명사의 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명사가 1고경, 2고경, 3고경이 나오고, 1고경은 포네, 에클레시아, 독사 이 세 단어를 나왔고요. 2고경 같은 경우에는 큐리오스, 파이디온이 나오고요. 3고경 같은 경우에는 아르콘이라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우리 교재 31쪽을 여러분이 한번 잠깐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사가 1고경, 2고경, 3고경으로 구분이 될 때, 3고경은 패턴이 여러 가지니까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1고경과 2고경의 경우 아나 에로 끝나는 명사는 헬라어에서 99%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로 취급한다는 거죠. 반면에 2고경의 오스로 끝나는 명사는 99% 이상이 남성 명사고요. 또 2고경 명사의 파이디온처럼 온으로 끝나는 명사는 100% 중성 명사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남자냐 여자냐 뭐 중간 사물 같은 거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형태가 해당 명사의 성을 거의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헬라어의 명사의 성 구분과 우리 한국어 명사의 성 구분의 차이, 외형적인 차이를 드러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말은 이 명사가 형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형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명사 자체를 외워서 이것을 그냥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중성이다라는 것을 파악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헬라어 명사는 이게 남자냐 여자냐 뭐 사물이냐와 상관없이 어떤 명사는 여성형 명사 어미를 변화를 따라가고, 어떤 명사는 남성형 변화를 따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은 사물인데 변화 형태, 고경 형태는 아형이나 뭐 예를 들면 오스형이나,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물인데 남자나 여자로 이해해야 되나요? 중성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명사가 갖고 있는 외형과 명사가 전달하는 이 내용이, 형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뭐 어차피 형태적인 특징이 없으니까 뭐 그냥 단어를 외우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명사를 공부할 때 우리 한국어 명사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 명사를 공부할 때는 꼭 두 가지의 종류의 어떤 그 관습, 그러니까 성을 구분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참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나온 것인데요. 자연성과 문화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태생적으로 거기에 주어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자체가 태생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암컷, 수컷. 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혹은 뭐 아빠, 엄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명사 자체에는 뭐 그 의미와 명사 표현 자체에는 임의적 관계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은 한국어는 아빠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father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뭐 좀 형태와 이 의미가 이 단어 자체의 관계는 임의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빠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자연적으로 이제 남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수컷, 그죠? 뭐 아빠, 남자, 아들, 뭐 이런 것, 혹은 딸, 엄마, 여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패턴이 거의 다 그냥 그 여성 명사는 1고경에 속하고 남성 명사는 이제 2고경에 속하고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문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권에서 분명히 저게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고 사물인데 거기에다가 특정한 성의 의미를 이제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의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가 이렇게 언어적인 그 관습 때문에 거기에 그 생겨난 그런 성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습적인 성, 문화적인 성은 항상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달을 보면은 저것이 해와 비견해서 이제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뜨고 해는 더 밝고 달은 조금 이렇게 밤에 빛이 좀 약하니까 옛날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예를 들면은 남성은 조금 뭐 통치자 이런 게 많았고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니까 해는 남성, 뭐 달은 여성, 뭐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그죠? 뭐 남성도 가정을 돌볼 수가 있는 이런 일반적인 문화가 되니까 이런 패턴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관습이 빠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조선 시대나 옛날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해와 달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은 해는 뭐예요? 가스 덩어리. 달은요? 바위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 남성이요. 뭐 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스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달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돌덩어리예요. 분화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도 발전하고 사회 체계가 변경되면서 해와 달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그 문화적 성의 배분이 실제로는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헬라어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사용하는 언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는 특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 헬라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고 사용됐던 헬라어잖아요. 오늘날 배우는 현대 헬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그 단어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문화적인 성의 의미가 그 안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문화적인 성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외울 때 단어의 뜻과 단어의 형태, 1고경, 2고경, 3고경이 어떤 경우에는
자연성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외웠던 한번 읽어봤던 단어 있잖아요. 포내 할 때 얘가 일고경 여성명사지만 얘 단어의 뜻은 뭐예요? 목소리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는 뭐예요? 중성이잖아요. 중성. 그런데 여성명사로 받는다. 여성명사로 취급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여자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목소리도 포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수예요. 자, 수인데요. 헬러어는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쌍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쌍수는 뭐냐? 두 개가 짝이 되는 수를 쌍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죠. 쌍수 들어 환영한다. 쌍수. 쌍의 손수. 그죠? 그래서 두 손을 든다. 혹은 쌍심지 킨다. 우리 뭐 이렇게 째려볼 때 쌍심지 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전 헬라어에서는 혹은 일반 좀 이렇게 고전 헬라어 문체를 모방하는 곳에서는 사용됐지만 꼬이네 헬라어에서는 쌍수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요. 성경 헬라어에서도 쌍수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수는 복수 안에 포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단수와 복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거의 예외 없이 어미의 변화 형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거의 예외 없다라는 말은 간혹 문법적 허용이나 어떤 예외적인 문법을 통해서 단수 형태가 복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어 자체가 단수 형태지만 복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겠죠. 민족 혹은 백성.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이라는 단어 혹은 민족이라는 단어는 단수지만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복수죠. 이럴 경우에 간혹 복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단수냐 복수냐는 그 어미에 따라서 완전하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한국어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어 안에 집합적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좀 단복수 표현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보면 팔복 나오잖아요. 바로 그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구절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표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질문할게요. 그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당연히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헬러어로 보면은 그 단어가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굳이 그 복수 형태를 표현하려면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단수로 번역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말 자체에는 단수 명사가 집합의 개념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려면 나 혼자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내 스스로 혼자 명상하면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 명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을 이 책을 번역할 때 성경책을 번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 문화였단 말이에요. 집합 문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도 어느 누구도 나 혼자 가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우리가 개인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 무엇을 하는 게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아, 남들은 어떻게 해도 나만이라도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느냐? 오늘날 이전과 다르게 집합적이고 공동체 문화보다는 개인의 문화가 조금 더 선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번역됐을 때에는 집합의 개념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단수로 번역을 했어도 집합의 의미를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단수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읽는 사람이 개인적이고 또 우리 문화가 이렇게 집합적인 문화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개인의 경건의 문제로 의미가 축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무엇인가 번역이 되거나 설명이 될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번역해주고 이해될 필요가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무조건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읽을 때에는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과 헬라어가 단복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종종 또 우리말에 무조건 헬라어가 복수라고 들자를 붙이면 또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과 헬라어의 이 뉘앙스 차이와 언어적 차이를 잘 고려해서 우리가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복수가 나오면 무조건 들을 붙이고 단수가 나오면 복수를 어미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나중에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강의하거나 또 혼자 원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혹은 이것을 갖고 뭐 책을 쓰는 정도의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격인데요. 여러분, 격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문장 내에서 어떤 명사가 차지하는 위치, 그것의 용법을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이렇게 5가지의 격이 헬라어에 있어요. 자, 주격은 영어로 노미나티브라고 부르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주어를 나타내는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속격은 우리가 흔히 소유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이 표현은 소유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소유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소유격은 단지 소유 관계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격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속격, 어떤 책에서는 소유격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은 역격인데 여러분 얘는 수여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때 우리가 상장을 수여하잖아요. 그때 누군가에게 준다는 뜻이죠. 자, 그런 것처럼 얘가 역격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제 대격인데 그것은 대상을 나타내는 격이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어떤 대상으로 이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격, 대격인데 얘는 흔히 우리말로 목적격이다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런 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격은 뭐냐면 부를 호자죠. 그래서 혹격, 뭐 예수여, 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할 때 부르는 요 격, 요걸 혹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도 있잖아요. 주어는 은는이가, 속격은 의, 역격은 에게, 혹은 위하여, 뭐 대격은 을을, 혹격은 누구누구여, 누구누구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명사 자체는 바뀌지 않고 뒤에 이런 조사, 격조사라고 부르는데 이 조사를 이렇게 붙이는 반면에 헬라어는 굴절어, 쉽게 말하면 어미가 바뀌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단복수나 이런 것이 바뀌듯이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에서 어미가 바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쪽에 있는 요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격 형태와 또 그리고 기초 기능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약어로 쓸 때에는 주격은 주라고 쓰고요. 속격은 속이라고 쓰고 역격은 여라고 쓰고 대격은 대라고 쓰고 혹격은 호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주어 표시, 소유관계 표시, 받는 사람 표시, 목적어 표시, 부름의 어떤 기능이 있고 우리말에 이런 각각의 기능대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헬러 명사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1고경 명사가 어떻게 이제 변하고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